건축주들이 너무 많이 알면은 저희들이 힘들어져.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까다로워지고 막 정보가 너무 많아.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떤 영상 보면은 뭐 건축사에게 요구해야 될 것 그래가지고 막 해놨어. 근데 이제 건축주가 많이 알면 건축사가 좀 긴장을 하죠. 이 양반이 그럼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대한민국의 땅은 모든 땅에 그 규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호적이 있듯이 주민번호가 있듯이 모든 땅에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제 그런 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그런 땅들은 상업지역. 상업지역에는 높이 지을 수 있죠. 규제도 덜하고. 그게 다 땅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또 복잡한 게 각 도시별로 지자체 조례가 있어요. 달라 이게. 네, 조례가. 그래서 서울 조례와 수원 조례와 인천 조례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 즉 뭐냐면 땅 면적의 2배를 지을 수 있다. 200%가. 그게 용적률. 그러니까 이제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의 총합. 그게 용적률이어서 쉽게 생각해서 땅이 100평이면 용적률이 200%면 2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게 법적으로 최대한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거의 600%입니다. 600%. 그러니까 6배를 지을 수 있어요. 상업지역은 이제 이제 우리나라 그 국토부에서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행하는 법률 거기에 각 지역별로 상한 용적률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뭐 800%, 1000% 정해놓지만 그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시 조례별로,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최상의 용적률이 있고 시에서 그 이하에서 시 사정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서울은 200%인데 수원이나 이런 지방 가시면 경기도권 가면은 250%도 돼요. 그러니까 2.5배를 지울 수 있으니까 250평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려운 얘기가 그 조례를 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용인의 땅을 사면은 용인시 조례 봐야 되죠. 용인시 주차 조례 봐야 되죠. 용인시의 대지 안에 공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용적률 조례, 건축 조례 봐야 되죠. 짚어야 될 게 5가지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 비전문가가. 단어도 모르겠어요. 처음 들으시죠? 네, 다 새로운 용어의 새로운 용어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저희는 건축대학 졸업해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 못 찾아. 어려워서. 단어도 생각. 네, 저 같은 전문가가 좀 찾지만, 네, 전문가가 그 내용들 쫙 찾아서 일사불란하게 쫙 찾지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를 허용해 줍니다. 근데 지방은 허용 안 해줍니다. 근데 용인시의 땅을 샀는데 1층에 상가 면적을 하려니까 주차를 기계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식 주차는 전체 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30%밖에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를 불가해. 하려고 했는데. 지방권의 그 규제가 서울보다 더 세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산 거예요, 땅을. 그래서 사버렸지 이제.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경기도권 땅은 조심하시라. 주차가 안 될 수 있다. 특히 좀 150평, 200평 되는 땅은 보통 기계식 주차나 지하식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하예요. 근데 서울은 허락해줘요. 근데 지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살펴볼 게 너무 많잖아요. 아마 오늘 멘붕 오셨을 것 같은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공문전 봤을 때 좀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일조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있거든요. 땅에 이제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배. 그래서 공정은 이제 31평이니까 62평까지 지을 수가 있죠. 62평까지 이제 법적으로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데 이제 용적률을 다 찾을 거냐, 아니면은 그러면 주차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럼 주차를 용적률을 다 찾으니까 주차 대수가 많아지니까 1층의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1층에 또 영업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30평대, 40평대 중반의 땅은 고민해야 될 게
주차를 한 대로 갈 거냐, 두 대로 갈 거냐.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주차 한 대는 60평까지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상가 지역. 그러면은 62평을 지어서 주차 두 대로 할 거냐? 그러면 3평이 넘게 빠지는데 그 2평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대로 해서 1층의 면적을 좀 크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차 대수도 중요하다. 예. 다시 건폐로 돌아서 건폐율은 이제 땅이 100평이면은 이제 건물을 안 칠 수 있는 네네. 그게 건폐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땅이 100평이면은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게 건폐율. 그러니까 이걸 건물이라고 보면 이게 안 칠 수 있는 내가 이제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건폐율.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60%. 이게 엄청 되게 많이 중요한 거 그죠.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예. 이거 삼정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법적인 내용들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기 힘드시면은 해당 지자체 건축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전화는 잘 대해줘요. 그래서 땅 번지수 알려주면 그 공무원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디테일한 것까지 막 물어보면 건축사랑 협의해서 오세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 교수님 강점은 법 전문 교수님이시고 건축사님이신데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건축사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고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법 전문 교수님은 이분이 최고라고 저는 얘기할 아유,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뭐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 중이고 또 그 현업에서 경험 많으신 건축사들도 그 법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좀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1년에 한 600개 정도가 새로 나오거든요. 600개 정도가 개정이 되고 신설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나오는 법이. 그러니까 건축사들도 그 법을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버겁고 제가 이제 건축법을 좀 관심 있게 둔 계기는 저는 원래 이제 디자이너 이제 베이스인데 디자이너인데 사실 제 사무소를 독립을 하고 사무소를 열어서 이런 작은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독립하기 전에는 대형 사무소에서 이제 디자인 본부장으로 있었고 상무이사로 있었거든요. 주로 뭐 대형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뭐 1조짜리, 2조짜리 그런 거 막 100만 평 막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대형 사무소에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내 팀원을 한 20명 데리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막 그림 그리고 뭐 멋있게 디자인을 했는데 실제로 나와서 사무소를 열어보니까 네. 한 50평짜리 건물을 설계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전혀 일하는 그 필드가 달라요. 그래, 맞아. 메이저 필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구로 치면은 메이저리그에서 막 하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저기 뭐 트리플 A 마이너로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죠. 전혀 체크하는 법도 다르고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업무가 전혀 달라. 업무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법이 가장 중요해요. 건축법이. 모든 것을 법으로 다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법 바운더리 내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거든요. 심지어 그 계단의 사이즈라든지 면적이 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도의 너비, 계단의 폭, 난간의 높이 이런 부분들까지 다 법에서 정해놓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현장에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이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이 안 되면 안 돼. 진짜로. 공무원이 안 되면 안 돼. 건물 잘라내야 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잘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를 오픈할 때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법에 대한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건축법을 가르치면서 지금 한 6년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6년째 법 가르치고 또 서울시 건축사에서 법조위원장도 하고 뭐 많이 활동도 했지만 또 건축법 해설도 하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법이 어려운 게 건축법이 있고 장애인법이 있고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소방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구토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 건축 기준, 다중생활 건축 기준들이 너무나 많고 그게
토할 것 같아요, 교수님. 건축에 막 여기가 산이야, 산. 너무 많은 여기가 산이야. 이거를 다 스크린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체육으로 올라가는 고수가 보는 건데, 이 법이 이게 하나가 바뀌면은 주변으로 바뀌는 그 규정들이 많아요. 얘가 하나 바뀐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계단을 하나 바꿨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설계 도면이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맞아. 근데 한 건축주가 아 이게 꺾어지니까 이거 하나 없앱시다 해가지고 없앴네. 그 나중에 보니까는 문제가 돼. 높이가 안 맞는 거야 또 이게. 잘라내세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면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니까 도면을 그냥 현장에서 마음대로 바꾸어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 설계가 들어온 거를 법에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가 낸 거를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 도서대로 다르게 공사를 하면 법에 위반이 되면은 준공이 안 나죠. 그러면은 잠 못 자는 겁니다. 건축주들이 네네. 이제 안반 나오고 지하를 파야 되고 예. 그 공사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어 있는 공사비라고 해요. 보통 숨어 있는 공사비. 근데 건축주분들은 잘 모르니까, 일반 분이 잘 모르니까 한 5억에 공사 계약을 했는데 추가비 1억 주세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1억이요? 왜 1억이죠? 그러면 이제 시공사들은 이런 대면에 1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 땅이라든가 뭐 뻘이 나온다든지 모래가 나오는 땅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바위가 나오는 땅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시공사랑 계약하기 전에는 몰라요.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일단 땅을 파보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걸 왜 모르냐면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집안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조사라 하면 자, 땅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한 30m를 파서 얘가 뻘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안 조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파가지고 봤더니 얘가 뻘인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서울시를 보면 한강 주변은 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특히 잠실, 강남이라든가 청담동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영등포로 넘어가서 영등포, 마포, 망원동 거기가 다 물 나오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거기는 여러분이 땅을 살 때 집안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안 보강을 해야 되죠. 보통 5층짜리 건물이면 20톤을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20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는 경우는 이제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집안 보강을 진행을 하고 기초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집안 보강비가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6천, 7천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1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공사 후에 발생하는 금액이라서 좀 건축주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산 짤 때 지하가 그 비용까지 좀 예상을 안반 나온다 생각하고 예산을 짜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이제 구이동인데 좀 주변 상황이 열악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옛날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40년, 50년 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근데 구이동 건축주 같은 경우는 지하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는 땅이 33평이거든요. 이제 지하를 특수 목적 때문에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임대료를 뽑으려면 20년은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럼 20년 돌려야 겨우 공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주로 상권이 활발한 곳, 뭐 강남이라든가 땅값이 비싼 곳, 그런 곳은 땅값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지하를 파는 거예요. 그래야 가성비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했는데 철거를 하고 집안 조사를 했더니 옆집에서 나와서 이제 당신들 지하 공사하면은 두고 봅시다. 네. 공사 끝날 때까지 내가 민원을 넣겠습니다. 민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 이분이 처음부터 철거하기도 힘들었는데 이거를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설계에는 지하까지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따져보니까 지하를 안 하면은 1억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지하를 하면은 1억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죠. 그랬구나. 제가 설계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지하는 어려울 것 같다. 주변의 건물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 주변의 건물의 노후에 대한 피해를 이제 덤탱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다
다 독박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 민원에서 왜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은 너무나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이라도 못 뜯으면 내가 바보야 그런 생각이 너무 팽배해진 거예요. 그래서 속상.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공사 하나가 시작되면은 말 그대로 좀 속된 말로 뜯어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힘들. 예산을 민원 예산을 2천만 3천만씩 빼놔요. 그래서 심지어는 화장실도 고쳐주라 그래요. 네, 그런 경우 다 장난 반사. 아니에요. 화장실 고쳐주고 갑자기 옛날부터 담에 벽이 금가 있었는데 이거 넣을 때 금 같다고. 다 반사예요. 정말 독박 씌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거 예산 비용 빼놓고 인근에 다 맨날 음료수 들고 빵 들고 맨날 하면서 케어를 해주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민원 비용을 미리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는 그나마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 건축주들이 힘든 게 예산을 정해 놓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돈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스트레스 원인은 이제 돈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60개 넘게 준공을 해봤는데 준공을 하면은 오만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민원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민원이 없는 경우는 없고 일반 건축주분들은 여기 뭐 세입자라든가 주변 사람들 잘 알고 뭐 세입자들한테도 15년 넘게 임대료를 안 올렸고 이런 좋은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명도 소송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합니다. 명도 소송을. 최근에 저희 이제 작년에 준공한 건물도 15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렸대. 얼마나 싸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권리금 5천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소송을 이제 내용 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합의해서 나갔죠. 땅을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그 건물이 원래 있는 거는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거는 어디까지가 건축사가 하시는 거죠? 철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죠? 해체도 이제 철거를 해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생겼어요. 이 내용은 이제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철거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로 1년에 꼭 한 10명 정도가 좀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법령이 또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철거, 해체, 우리가 해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을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2020년 5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체를 할 때도 해체 감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해체 신고도 해야 되고 해체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해체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철거를 쉽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인데 철거비가 6,300만 원. 철거 감리비가 1,000만 원. 그래서 그 건물 철거하는데 비용이 7,400만 원 들어요. 와. 예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예전에 이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철거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구청에다가. 그리고 이제 4개 층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실제 저는 철거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적게 들어갈 땐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는 많게 들어가는. 요즘 많이 강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2층짜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2천이나 한 1,700, 1,800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감리비도 좀 저렴해요. 그거는 이제 신고 대상이니까. 근데 이제 4개층, 그러니까 4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 1층 있고 지상 3개층 있으면 4개층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층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철거 감리도 지정을 해줘요. 이 사람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는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허가부터는 구청에서 지정해줘요. 저 사람하고 해라. 근데 그 사람이 건축사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건축사의 기본적인 업의 성격은 이제 민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없이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축주를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을 조금 많이 좀 새롭게 시도를 하고 좀 벗어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잘 받아주세요. 그래서 라라 공릉정이 만들어졌고 라라 망원동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클라이언트에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등을 업고 제가 제 디자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커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공릉정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굉장히 좋다. 좋은 건축물이다. 어떻게 이런 땅에서 이런 건물이 나왔나라고 되게 맞아요. 감동받는 그런 고객들이 많으세요.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님도 좋으시고 저도 또 그걸 또 홍보하고 네.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따로 그 건축 그 강의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수님? 제가 이제 건축법 해설은 이제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주분들이 심화를 좀 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다가 그럼 온라인 강의라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유튜브 멤버 가입. 그래서 6,990원입니다. 월. 아 진짜요? 월 6,990원에 한 달에 영상 4개를 볼 수, 아니 8개를 볼 수 있는데 대단하시네. 기존 영상을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제가 28강을 했거든요. 네, 오늘 29강이 나가는데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일반 건축주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뭐 소규모 건축의 다가구는 뭐예요? 다세대는 뭔가요? 다중주택은 뭐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가 좋다던데? 다세대가 좋다던데? 아니면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수익성은 고시원이 좋지 않나요? 쉐어하우스는 뭔가요? 뭐 그런 것들. 네, 일주일에 2개씩 올리다 보니까 힘들고 또 제가 또 준공한 프로젝트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도움이 고맙습니다. 되실 거고요. 거의 뭐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감리 있잖아요. 필로티 있죠. 필로티. 네, 필로티는 구조 감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분도 이제 잘 모르는데 내 영상을 보고 구조 감리 횟수와 준공 서류에 동영상 다 촬영해서 제출하러 가거든. 근데 안 하는 거야. 그 시공한 사람이. 그래서 아니 구조 감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와. 동영상 촬영 다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걸 준공 때 내야 돼요. 그거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공무원이 그렇죠. 동영상 파일 어딨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충고 안 떨쳐주잖아요. 멘붕 오는 거야, 멘붕. 충고 안 떨쳐줘. 충고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하는 거니까 리스크를 알면 알수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주들이 너무 많이 알면은 저희들이 힘들어져.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까다로워지고 막 정보가 너무 많아.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떤 영상 보면은 뭐 건축사에게 요구해야 될 것 그래가지고 막 해놨어. 근데 이제 건축주가 많이 알면 이제 건축사가 좀 긴장을 하죠. 이 양반이 그럼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겠네. 그리고 또 마음가짐이 맞아요. 달라지니까. 교수님이 정확히 아까쯤 디파인 해주셨는데 결국 부동산을 이렇게 저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소비자가 많이 알고 긴장하고 시공사분들도 긴장해서 사기 맞고 그런 일이 없게끔 저는 하고 싶어서 교수님을 제가 초빙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또 다음 또 길동과 망원동의 또 작품들을 또 안 나오실 것 교수님 갑자기 지치셨는데 그래서 다음 이제 또 이미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시간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길동점에서 또 우리 건물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다음 또 애정님과 그리고 아까쯤 나눴던 건물이 잘리지 않는 방법들 기획부동산들 이런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들에서 두루 또 이야기하면 제 예비 건축주님들이 더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늘어가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교수님. 길동은 굉장히 또 새로운 케이스거든요. 네, 거기 맞아요. 이제 주거하고 상가가 복합되어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공부할 게 많습니다. 기다셔 좋습니다. 한 1년은 공부를 해야. 알겠습니다. 저희는 겉으로만 하고 겉으로만 하고 심화는 이제 교수님 따로 심화수업은 따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잘해 주셔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